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일은 물가였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였는데 시장에서 원하던 딱 정확히 그 정도 수준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리스크 온 모드, 위험자산 선호 추세가 만들어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락폭의 절반가량을 이미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초를 보시면 S&P 500이 4,800원절에 있었는데 6월 달에 바닥까지 찍고 지금 반등해서 반 정도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험자산 선호 추세가 이게 정말로 찐 반등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베어마켓 장기적 하락장이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잠시 그냥 튀어주는 그런 베어마켓 랠리인 건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주요 IB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물가를 먼저 살펴보면은 7월 CPI가 8.5%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절대값만 보면 사실 아직도 엄청 높은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가 원하던 결과라고 하면은 예상치보다도 낮은 실제로 저번 달 9.1 찍었던 그 엄청난 높은 숫자의 인플레보다 또 꺾인 모습,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살짝 줄어듦과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숫자였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CPI가 플러스 4%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냐, 그러면서 오히려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플레가 기대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중간에 스윗스폿을 잘 건드리면서 이 물가가 이제 계획대로 슬금슬금 잡혀가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게 됐고요. 어쨌든 덕분에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50bp 올린다가 우세가 됐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50bp 올리는 게 절반 좀 넘고 75bp로 올린다는 얘기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여기 75bp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말에 힘이 더 실렸을 텐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50bp 쪽으로 다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이제 덜 올려도 된다, 금리가 덜 오른다,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잡히고 있다, 연준이 긴축을 그렇게까지 빡세게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에 증시가 리스크 온 모드가 되면서 테크주들이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살짝 물가가 꺾인 정도고, 코어 CPI,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코어 CPI가 꺾이려면은 연말까지는 일단 가봐야 된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CPI, 소비자 물가였고,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체감하는 그런 소비자 물가를 말씀드린 거고, 생산자 물가, 이 PPI라고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쉽게 말해서 도매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판매하는 이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이니까 이 PPI를 살짝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PPI에서 결정된 숫자들이 시차를 두고 CPI까지 전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자 물가는 거기에 따라서 언젠가 오르긴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PPI도 보긴 봐야 되는데,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아예 월간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6월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여기도 절대치를 놓고 보면 여전히 연간으로는 9%대 상승이라서 물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생산자 물가도 어쨌든 같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였고,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미국 얘기였고, 유럽을 놓고 보면은 유럽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 전력 요금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죠.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한 3배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이걸 나라별로 좀만 더 살펴보면은 중국 물가도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모두 예상보다 낮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보다도 생산자 물가, 이 PPI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 내 경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생산국,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7월 PPI 증가폭이 6월 대비해서도 낮아진 모습,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말고 기준금리, 각국의 기준금리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머징 마켓 긴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수치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9.5%로 올렸어요. 근데 이게 9.5%로 올린 게 아니라 9.5%만큼을 올렸습니다. 한 번에 950bp를 올렸다는 거고, 기준금리가 현재 70% 가까이 가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경제가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IMF 구제금융을 이번에도 또다시 받는 중인데, 이 구제금융의 조건이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 인플레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70%까지 왔습니다. 인플레 자체가 7월 달에 70%가 넘었다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좀 망해가는 나라의 특수한 케이스였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했어요. 75bp 인상했는데 기준금리 8.5% 수준, 굉장히 높지만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낮은 금리 같죠. 여기도 인플레가 8%대, 그리고 태국에서도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여기도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머징 마켓치고 금리가 아직 매우 낮은 0.75%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업계 주요 회사들의 코멘트였는데요. 일단 먼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보다 훨씬 땡겨서 이제 매출이랑 마진 추정치를 확 깎아버렸죠. 게임 사업 부문, 단순히 게임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용, 암호화폐 연산용 GPU들, 이 반도체들이 다 이 게임 사업 부문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문이 이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원가는 올라간 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클라우드 부문은 여기서도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어요. 기존의 빅테크 실적들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결과가 어쨌든 다른 사업 부문은 줄어들어도 클라우드는 계속 큰다였고 엔비디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은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약할 거라고 걱정을 했죠. 이 반도체 주요 업체 두 개가 연타석으로 이런 실적 걱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심리가 좀 흔들렸었고 반면에 캐시 유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이 저가 매수로 줍줍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이 실적 경고한 날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 플러스 액트가 이제 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여기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투자는 줄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내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아시아 쪽으로 옮겨서 폭스콘, 여기는 반도체 제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종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제조하는 곳이죠. 실제로 아이폰 조립사로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그 외에 각종 전자제품들을 너무 많이 조립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장비 판매는 특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수요도 여전히 튼튼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이제 PC나 주변기 수요는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과 비슷한 코멘트를 해줬고 참고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조립하다가 보니까 아이폰은 이 시장 성장에 앞으로는 조금씩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너무나도 커진 시장이니까 그리고 아이폰 조립 자체에는 어쨌든 마진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전자제품 어떤 걸로 넘어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2-3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기차 조립 플랫폼, 제조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전기 트랙터 제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업황을 어쨌든 특히 짚은 이유는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부품이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실제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경기 대비해서 이제 선행을 한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경기 흐름을 읽기 위해서라도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고요. 그 외 주요 기업들 실적들을 이제 훑고 가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오프닝이 오면서 이 테마파크, 팬데믹 동안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테마파크 실적 오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 수요가 엄청 올랐죠. ESPN 같은 이런 스포츠 중계 채널들이 다 디즈니 건데 이런 수요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OTT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 전망치를 좀 많이 낮췄어요. 물론 이번에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디즈니가 보유한 각종 채널들, 디즈니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훌루나 뭐 ESPN 플러스 이런 각종 OTT 다 합치면은 넷플릭스보다 구독자가 이제는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장이 어쨌든 포화가 됐고 경쟁이 점점 심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망치 낮추고 돈 까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돈을 좀 올려야겠다, 구독료 올려야겠다 하고 넷플릭스가 올리는 것처럼 여기도 38%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선 당연히 좋아했겠죠.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물론 저희는 힘들어지겠지만 이거는 여담인데 저는 사실 드라마 요새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 많이 보는데 한국 드라마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리지널로 만드는 거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요새 아다마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뭐 그냥 기대치 수준이었고 양산 시작한 지 아직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한 4,400대 정도 생산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2.5만 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0만 대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사실 뭐 굉장히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고급 전기차죠. 테슬라보다도 더 고급, 더 비싼 모델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못 받을 걱정도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75,000불, 뭐 80,000불 요 정도 가격 이하의 전기차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수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비싼 차량이 대부분이라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모두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더 안 좋았던 또다시 역대급으로 분기 손실을 냈고 사실 여기는 근데 뭐 걱정을 해준다기보다는 워낙에 방망이를 크게 잡고 벌 때도 수십조, 잃을 때도 수십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스윙이 큰 회사라서 이번 고비를 견뎌내고 나면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알리바바 주식도 또 3분의 1, 보유 주식의 3분의 1을 또 팔았다 그러고 그 외에 신규 투자도 확 줄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투자가 거의 얼어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스타트업들한테 던진 말이 너네 알아서 기업 가치 깎아라, 안 그러면 투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일 시장의 큰 손이었던 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타트업들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긴장을 하게 되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엔화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대급 분기 손실의 4분의 1 정도는 엔화 약세
거래에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실적이 폭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거래 수수료 비중을 60%대로 확 낮추고 구독 서비스, 뭐 데이터 구독 아니면 각종 인프라 서비스 비중이 18%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과 함께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소비재주에서 소비 양극화가 똑같이 또다시 확인이 됐었는데 랄프 로렌이나 카프리 호딩스 같은 이런 명품 회사들, 이게 폴로 같은 일반 그 공산 모델이 아니라 이제 랄프 로렌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품 벌사치, 지미추 같은 곳을 갖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 요 두 개 회사 중국이 셧다운하면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반면에 이 D2C로 신발을 파는 온라인 D2C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신발을 파는 올버즈라는 회사는 실적 목표치를 줄였습니다. 이제 인플레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재밌는 기업 소식을 짚고 가면은 중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운전자가 아예 안 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택시고, 첫 번째 허가를 바이두가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판 구글이죠. 이제 대륙의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서 자율주행차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한창 잘 나가던 2020년도에 캐시 우드가 엄청나게 담고 있는 걸로 유명했는데, 아크가 작살이 날 때 캐시 우드도 이제 모두 손절을 했었습니다. 중국 규제도 더해지고 하면서. 그래서 일반 개미들의 관심에서도 예전보다는 좀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긴 하고요. 또 하나의 중국 회사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이테크, 빅테크 회사들을 빠르게 따라하는, 그래서 그거를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까는 사업으로 유명한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애플, 그리고 IoT 가전으로 삼성을 따라하다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테슬라를 따라하고 있죠. 사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본진인 스마트폰이 존재감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샤오미의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라인을 봤을 때 프리미엄급으로 확장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왜냐면 초저가로 시작해서 프리미엄으로 브랜딩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리고 저가 시장, 이제 초저가 시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 2위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샤오미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또 한 9조 원 가량 추가 매도했죠. 공식적인 원인은 트위터 인수전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 만약 소송 지면은 트위터 인수를 해야 되니까 현금 확보는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긴 한데, 어쨌든 소송 이겨서 트위터 안 사도 되면은 테슬라 지분 되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주가가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겠죠. 이게 정말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익스큐즈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이걸 정말 다시 되살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순살에서 유럽에서 이제 산불이 엄청나게 심하게 번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수심이, 강들의 수심이 굉장히 얕아지고 있다고 해요. 물이 말라버리면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강 일부 지역 수심이 30cm, 뭐 30m도 아니고 3m도 아니고 30cm까지 얕아진 상황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독일은 라인강 통해서 각종 뭐 원자재나 연료, 뭐 철강, 화학제품, 이런 각종 제품들을 운송을 하는데, 안 그래도 독일 에너지난이 있는데 이 운송로까지 날씨 때문에 막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력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독일어로 장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검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 개인적으로 이 미 7월 소매 판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마트, 홈디포, 아니면 이런 뭐 로스, 타겟, TJX, 로스, BJS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이 지출 상태, 소비자들의 현황이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금리가 얼마 오르냐 내리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작용할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